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자식의 결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품 안에 자식을 떠나보내는 시원섭섭함 혹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설렘.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영숙 씨에게 아들의 결혼은 가슴 한복판에 박힌 빼낼 수 없는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영숙 씨에게 아들 민호 씨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시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키워낸 외아들. 그 아들은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사춘기 때도 반항 한 번 하지 않았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번듯한 공기업에 취직했을 때 영숙 씨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참한 아가씨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 그것이 영숙 씨의 소박하고도 유일한 소원이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영숙 씨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35이 되도록 연애 소식 한 번 없던 아들이 어느 날 불쑥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여자는 영숙 씨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수진. 아들보다 4살이나 많은 39의 연상녀였고 무엇보다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고 돌아온 초등학생 딸까지 있는 재혼녀였습니다. 영숙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은 초혼인데 흠 하나 없는 총각인데 왜 굳이 아이까지 딸린 연상의 여자와 결혼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반대했지만 이 여자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의 모습에 결국 영숙 씨는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은 영숙 씨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좋다는데,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데 내가 품어야지.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영숙 씨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절대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노라고. 혹여나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재혼인 며느리에게는 며느리를 무시해서 하는 말로 들릴까봐 영숙 씨는 매사에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했습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하거나 주말에 와서 밥 한 끼 차리라고 할 법도 했지만 영숙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가 명절에 와도 영숙 씨는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너는 일하다 왔으니 피곤하지? 가서 과일이나 깎아 먹고 쉬어라. 며느리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설거지는커녕 밥상 차리는 것부터 치우는 것까지 오로지 영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데려온 딸, 즉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녀에게도 영숙 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머니 소리가 어색했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비싼 장난감을 사주고 용돈을 쥐어주며 친손녀처럼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 진심이 통하겠지. 며느리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 민호한테 더 잘하겠지. 하지만 그것은 영숙 씨만의 착각이자 짝사랑이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배려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아니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대화에서 싹텄습니다. 결혼 1주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댁이 편해졌을 무렵 수진 씨는 묘한 화법으로 영숙 씨의 속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전 시어머니와의 비교였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빈손으로 가기 뭐해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지요. 그런데 반찬통을 받아 든 며느리 수진 씨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김치 가져오신 건 감사한데요. 사실 저번 시댁에서는 전 시어머니 말이에요. 그분은 김치를 안 담그시고 그냥 백화점에서 사서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집 김치는 잘 안 맞아서요. 그분은 참 세련되셨는데.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이혼한 전 남편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것도 내 김치가 맛없다며 전 시어머니가 더 세련됐다고 비교하는 것인가? 영숙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들이 옆에 있었기에 꾹 참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몰랐구나. 다음엔 안 가져오마. 하고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진 씨의 비교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영숙 씨가 아들의 생일에 용돈을 좀 쥐어주면 며느리는 봉투를 쓱 보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전 시댁에서는 생일 때마다 100만 원씩 주셨는데 그분들은 통이 참 크셨죠. 사업을 하셔서 그런가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명품 가방도 사주시곤 했는데 어머님은 알뜰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칭찬인 듯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당신은 가난하고 째째하다는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자존심이 상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 결혼시키려고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굴렀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고부 갈등 만들어서 아들 힘들게 하기 싫었으니까요. 문제는 며느리의 이런 태도가 아들 민호 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교묘했습니다. 영숙 씨 앞에서는 비교를 하며 자존심을 긁고 남편인 민호 씨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은 나를 아직도 남이라고 생각하시나 봐. 반찬 가져오신 것도 그래. 내가 젓갈 냄새 싫어하는 것 뻔히 아시면서 꼭 젓갈 들어간 김치만 가져오셔. 전 시어머니는 내 식성 다 맞춰주셨는데 어머님은 내가 재혼이라고 무시하시는 것 같아 서러워. 이런 식의 이간질은 베개 송사를 통해 매일 밤 민호 씨의 귀에 입력되었습니다. 착하고 우유부단했던 민호 씨는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 흘리는 모습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평생을 어떻게 희생했는지는 잊어버리고 아내의 말만 믿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민호 씨가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수진이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위경련까지 왔대요. 엄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전 시댁에서는 그렇게 잘해줬다는데 엄마는 왜 며느리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영숙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부엌일 하나 안 시키고 오면 상점 모시듯 떠받들어줬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걔 힘들까봐 설거지 한 번 안 시켰다.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다 해버리면 며느리 입장이 뭐가 돼요? 가시방석에 앉혀놓고 사람 말려 죽이는 거잖아요. 수진이가 그러는데 전 시어머니는 쿨하게 자기 인생 즐기느라 간섭도 안 했대요. 엄마도 제발 좀 쿨하게 사세요. 아들은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부담스럽다고 하고 안 해주면 무관심하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 전 시어머니와의 비교 우위였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해줬던 것은 당연히 해줘야 하고 못해줬던 것은 더 잘해줘야 한다는 이기적인 논리였습니다. 영숙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전화를 하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멀어졌고 명절에도 전 남편 아이가 아파서 친정에 가봐야 한다는 핑계로 오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영숙 씨의 집은 텅 빈 적막 강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체념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뜸하던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화색을 띠고 말이지요. 며느리 수진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영숙 씨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민호 씨가 바빠서.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영숙 씨는 찜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절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쯤 며느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를 좀 넓혀서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애도 크고 하니까 학군 좋은 곳으로 가야 해서요.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어머님이 살고 계신 이 집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숙 씨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자 영숙 씨의 노후가 담긴 낡은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시세가 꽤 오른 상태였지요. 며느리는 그 집을 팔아서 자신들의 아파트 자금에 보태고 영숙 씨는 작은 전세방으로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난색을 표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필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놈의 전 시어머니 타령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시댁에서는요, 저 이혼할 때 위자료로 집 한 채 해주셨어요. 며느리 고생했다고 손녀랑 잘 살라고요. 남인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친아들인 민호 씨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어머님은 민호 씨 사랑하신다면서 왜 돈 앞에서는 벌벌 떠세요? 전 시어머니랑 그릇 차이가 너무 나시네요.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서름이 며느리의 저 뻔뻔하고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내 집을 내놓으라면서 감히 나를 이혼한 전 시어머니와 비교하며 깎아내리다니. 이것은 폐륜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지만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전 시어머니는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 집도 사주시고 명품도 사주시고. 그런데 얘야, 하나만 물어보자. 그렇게 돈 많고 쿨하고 좋은 시댁이었는데 너는 왜 이혼을 당했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전곡을 찔린 것입니다. 영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도 전 시어머니 자랑을 하길래 내가 궁금해서 좀 알아봤단다. 시장 바닥이 좁잖니? 건너 물어보니 내 전 시댁 그 동네에서 유명하더구나.
사실 영숙 씨는 며느리의 비교질에 지쳐 지인을 통해 며느리의 전 시댁에 대해 수소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해준 것은 사실이었으나 며느리인 수진 씨가 사치와 낭비벽이 심해 시댁에 돈을 탕진했고 급기야 시어머니의 폐물까지 손댔다가 쫓겨나듯 이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위자료로 집을 받기는커녕 아이 양육비나 겨우 받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말은 전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영숙 씨를 조종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지요. 영숙 씨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말한 그 훌륭한 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도둑질하다 걸려서 쫓아냈다던데 위자료로 집을 줘?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거짓말을 해.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입을 뻥긋거리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민호 씨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쫓겨났다니? 도둑질이라니? 너는 내 마누라 과거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니? 이 여자가 전 시댁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말해줘. 내가 그렇게 찬양하던 그 쿨한 시어머니가 얘를 왜 내쳤는지. 영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너는 툭하면 전 시어머니랑 나를 비교했지? 그래, 내 말대로 해줄게. 내 전 시어머니가 쿨하게 간섭 안 했다며? 나도 이제 쿨하게 살련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 굶어 죽든 간섭 안 하마. 그리고 전 시댁에서 돈 많이 줬다고 했지? 그럼 거기 가서 달라고 해. 나는 그릇이 작아서 내 노후 자금 내 집 너희한테 단 한 푼도 못 주겠다.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하지만 영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너 전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접 안 해줘서 좋았다며? 나도 이제 며느리 대접 안 할란다. 너는 내 며느리 아니야. 그냥 남이야. 그러니까 내 집에 다시는 발 들이지 마라. 민호, 너도 마찬가지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어미 가슴에 대못 박은 놈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영숙 씨는 대문까지 열어젖히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아들이 엄마 하고 불렀지만 영숙 씨는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대문이 닫히는 쾅 소리와 함께 영숙 씨의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도 터져나갔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들 네 부부는 결국 돈 문제로 큰 싸움이 났고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며느리의 사치와 거짓말을 알게 된 민호 씨가 배신감을 이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영숙 씨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 말만 믿고 엄마한테 못할 짓 했어. 하지만 영숙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닫힌 마음의 문은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해서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숙 씨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습니다. 며느리의 비교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영숙 씨는 2층 양옥집을 팔고 공기 좋은 교외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평생 못 가본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며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영숙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 내 덕분에 배웠다. 자식한테 헌신해봤자 소용없고 비교당하면서 살 필요 없다는 걸. 내가 말한 쿨한 시어머니 이제야 해보네. 참 좋다. 여러분, 비교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저급한 무기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요. 하지만 영숙 씨는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칼날을 쥐고 자신의 인생을 올가매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아닐까요? 며느리의 헛된 욕망 덕분에 비로소 엄마라는 짐을 내려놓고 나로 살게 된 영숙 씨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비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숙 씨처럼 과감하게 그 관계의 문을 닫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을 닫으면 비로소 나만의 세상이 열리니까요.